수업하면서 이제 먼저 조금 얘기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교재가 매년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이제 뭐 16년도 판이냐, 17년도 판이냐, 18년도 판이냐, 19년도 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큰 그림의 변화는 없는데 그 페이지 수가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페이지 수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그 부분들을 이제 내가 타이틀 어느 부분을 할 거다라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판이 신론 1, 2로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신론 2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가 다른데, 신론 2라는 책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수학교육학 신론 부분 중에서 교육과정이 신론 2로 이렇게 넘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드린 자료는 뭐 때문에 드린 거냐면, 교육과정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자료로 제공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대부분의 수업은 수학교육학 신론 1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원 수업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신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2019년도 판에서 신론 2의 교육 과정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책에서 본다면 신론 2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출판사가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수업하면서 교육 과정 이후에는 신론 1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됐고요. 수학교육학 내용들에 대한 보시면 이제 목차 수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론책을 보시면 신론 1에 있습니다. 신론 1에 부분을 보시면 어떤 형태가 이제 얘기가 나와 있을 거냐면 수학 교육의 발달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그쪽 파트부터 이렇게 이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해보면,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은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07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개정이 됐고 2015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개정이 된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수학과는 7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7차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철학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의 일부 변화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에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따가 자료에 잠깐 나오겠지만, 이 단계형이라는 것이 수학과에서는 폐지가 됐어요. 이 부분이 폐지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수학과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과는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이었어요. 심화 보충형이었는데, 수학과하고 영어과만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학과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폐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과가 단계형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강하다라고 본 거냐면 위계성이 강하다라고 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는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의 개성, 진로, 수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들이 이제 얘기가 되냐면 그 학생들에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 차별적, 선택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아까 내가 긍정적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이게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단계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단계형이 폐지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건데 이 단계형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같은 학령에 있는 학습자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할 때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는 더 낮은 단계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단계형이 이제 폐지가 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럼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교과서라든지 자료들이 개발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세 가지 철학이라기보다는 뭐 이거 세 가지 기준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참고를 하셔야 될 건 뭐를 참고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교육과정 평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교육개발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교육개발원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 교과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뭐였냐면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를 이제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역사 발생적 원리를 이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주장이 구성주의 원리를 제시를 하면서 이때 구성주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무슨 말로 들어가냐면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구성주의는 맞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 여기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은 누구의 주장과 일치합니까? 프로이덴탈의 그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실제로 내가 아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교과서들을 보면 연습 문제 파트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보충 문제, 뭐 심화 문제 이런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수준별 교육 과정을 위한 자료로 제시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무엇이 강조되기 시작하냐면 창의성도 강조가 되지만 어떤 것도 강조가 되기 시작하냐면 비판적 사고력 같은 경우를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창의성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린 문제도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사람마다 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그래서 정형, 비정형 이렇게 따는 사람들도 있고 정형, 비정형, 실생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닫힌 문제, 열린 문제, 또 뭐 개방형 문제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닫힌 문제는 영어로 표현하면 close, close고 열린 문제는 open, open이고 개방형 문제는 close, open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close, close라는 말은 전제 조건도 완벽하고 결과도 완벽한 거. 그러니까 답이 유일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린 문제, 오픈이라는 것은 조건도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조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도 뭐가 돼?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픈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데 개방형 문제는 클로즈 오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조건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가려고 해요. 소풍을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대절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에버랜드를 간다 그러면 에버랜드 가기 위한 그 버스를 대절하기 위해서 버스 대절비가 되면 1인당 얼마가 들어가야 될 거고, 입장료는 얼마가 될 거고,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면 밥값은 얼마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딱 하면은 그럼 1인당 얼마를 내야 될까요? 라는 총액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1인당 얼마가 나오겠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전제 조건들은 다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날 날씨가 안 좋아. 날씨는 안 좋은데 입장은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이때 이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 놀 거냐? 아니면 우리는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위험하니까 가야 될 거냐? 뭐 아니면 1시간만 더 놀다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미리 지불했던 비용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뭐 특히 밥값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요? 다른 결과들이 얻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일명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방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같은 문제들이 이제 창의성 교육에 굉장히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 아까 오픈은 어떤 겁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중고 시장에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A라는 자동차는 1,000만 원, B라는 자동차는 1,500만 원 그랬어요. 그럼 어떤 차를 선택할까요? 이런 문제. 그러면은 그 문제는 이제 무엇에 따라 다를 수 있냐면 연비는 어떠냐, 1리터에 얼마를 갈 거냐, 이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내가 몇 년을 운영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차를 이게 내가 차를 팔 시점에 이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치는 다 뭐가 돼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전제 조건도 다른 거고, 전제 조건도 불완전한 거죠. 그 다음에 결과도 뭐가 됩니까? 불완전한 거죠. 이런 것들이 오픈 문제라서 열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최근에 강조하는 것은 열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개방형 문제가 이제 강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적 입장에서는 개방형 문제가 많이 강조가 돼요. 문제적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려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비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일방적 수업을 들으면 비판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겠죠. 뭐 혼자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 길러지려면 상호 간에 무엇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대.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토론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라든지 사회적 구성주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에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조되는 게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등이 강조가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이 되냐면 학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내용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학습이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학습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다 말을 갖다가 앞에 자를 하나를 더 붙여요. 교수 학습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함수를 가르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함수를 가르친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가르칠 것이냐도 우리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일명 커리큘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수준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잖아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학생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중학교 1학년에 있던 것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옮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그 개념을 따라가기에는 뭐다? 어렵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집합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3차 교육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여러분, 3차 교육 과정 때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포자라는 말이 없었지만, 그냥 내 친구들을 보면 수학 때문에 그러니까 문과가 좋아서 문과로 간 게 아니라 수학이 싫어서 문과로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교로 이제 넘어갔다가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2007이 아니라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집합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동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있던 게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몇 년이 뒤로 간 겁니까? 1년도 아니고 몇 년이에요? 3년이나 뒤로 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집합적 사고가 어려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현대화 때는 가능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나올 때 나오겠지만 구체적 조작 단계에 가능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집합적 사고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그럴 때 단순한 커리큘럼의 이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했던 것을 연구하는 거.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학습 수준의 일치, 불일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뭐다? 수학교육, 심리학이에요.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무엇을 연구하는 거다? 인지수준과 학습 수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학자마다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한 가지 방법만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들을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이거는 교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험에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수학교육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조금 다르다면 예전에는 수학교육 심리학 자체를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뭐 학자에 대해서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물어본다면 요즘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현재 진행 중인 교육 과정과 연계시켜서 물어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그 대신 물어보는 거는 수학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학문적 깊이보다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뭐를 하는 이론은 누가 주장한 것인지 이런 단편적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뭐가 되어버렸냐면 암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표현을 쓰면. 그래서 여하튼 우리 이제 수학교육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는데 이 수학교육 심리학을 크게 둘로 나눠요. 뭐 이제 요즘은 책에서 이 둘로 나누는 것들을 기본서에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크게 나눈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아마 교육학 시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연합주의 심리학이라는 측면과 형태주의 심리학의 측면으로 이제 형태가 됩니다. 하나는 연합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그 학습자들의 경험적인 것을 강조를 해요. 경험적인 것을. 그 다음에 형태주의 심리학은 일종의 우리가 구성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가 됩니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 책들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막 언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큰 그림에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 수학교육 심리학의 그 뿌리가 누구냐 이렇게 뭐 말하면 계속 나오지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절대 지조는 이행래였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고 절대 지조는 누구다? 피아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에 의해서 파생되고 있다. 뭐 이 사람 피아제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피아제의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중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놓고 있냐면 피아제를 중심으로 놓고 있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는 이제 또 체크해야 되니까,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이제 놓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보시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구체물 또는 반구체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구체물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고래를 놓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고래를 공부할 수 있냐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반구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명 반구체물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구체물 또는 반구체물을 통해서 직관적인 이해를 여기다 목적을 둔다면, 중등학교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이해를 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딱 넘어갔어요. 그러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나이는 맞지 않지만 그것을 갖다 딱 선을 거본다고 한다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형적 조작 단계로 내용이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나이 먹으면 바로 몇 개월 사이에 직관적 사고에서 형식적 사고가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학교 1학년에서 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오류 또는 오개념이 수포자에 관계없이요. 굉장히 많은 오류, 오개념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학교 1학년에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인지 수준과 학습 수준의 심각한 불일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누가 강조가 돼요? DNS의 수학적,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가 강조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들 중에 이제 최근 강조되는 것이 하나가 무엇의 문제가, 최근이 아니라 오래됐지만 공학적 도구 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밑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따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의 발달부터 이제 한다고 했는데, 현대화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로 보는 거냐면 피아제, 브루너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본다면 3차 교육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내가 가끔가다 몇 번씩 얘기를 하지만 말도 안 되죠. 오늘날 입장에서 그걸 초등학교 때 한단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시절이에요. 현대 수학의 조기 도입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폐해를 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현대화 운동에 특히 브루너 DNS를 심각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교육 과정을. 그 비판했던 사람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프로이덴탈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을 대안으로 했습니까? 수학화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닐레와 프로이덴탈이 스승입니다. 바닐레와 프로이덴탈은 스승과 제자 사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책마다 바닐레라고도 하고 어떤 책들은 바닐레스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닐레스라고 한 것은 부부가, 서양은 결혼하면 여성이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닐레스 그러면 부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반일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았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수직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호간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프로이덴과 바닐레는 그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학습 이론 같은 데서 유사점이 많은데, 자 다시 돌아가서 수학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거고, 이게 전 세계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BTS, 수학교육계에서의 BTS처럼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책을 이 사람들의 이론에 맞춰서 구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행 수학이라는 책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결부된 수학.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는 현대화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거 왜 배워야 돼? 이런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가 그걸 왜 배워야 되는 이유를 학생들 스스로가 무엇하도록 인식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의 문제냐면 수학화의 관점이에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의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왜 배워야 되지 하는 수리 철학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계시켰어요? 얘는 이제 한다면 무엇의 문제예요? 수학교육 심리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거다? 하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 철학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Y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칠판을? 이게 한 칠판 안에 쓰려고 그랬더니 잘 안 돼서. 전체적인 개요 얘기하고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마다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수리 철학에서 중요한 사건은 19세기에 발생이 되는데, 19세기에 수학계에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크리트 기하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크리트 기하라는 것은 유크리트의 제5공준. 이제 이것은 플레이페어의 이름을 빌려오면 이 뜻인 거죠. 한 직선과 한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거와 평행한 직선은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것이 제5공준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이제 플레이페어의 이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원래 무엇이 주어지냐면,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내각의 합이, 이제 얘는 내각의 합인데 이게 적은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각의 합이 이 직각,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180도가 되겠죠? 180도보다 적으면 얘네들은 언젠가는 무엇이 된다? 만난다라는 것이 이제 제5공준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 쉽게 만든 게 이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플레이페어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한 거예요. 자, 여하튼 이 제5공준에 대한 내용들이 비유크리트 기하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 비유크리트 기하가 탄생하게 되는 데는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학문적 업적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각시키지는 않는데, 수리 철학이라는 역사의 책에서 본다면 샤켈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샤켈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5공준을 증명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이제 이때 비유크리트 기하가 하는 것 중에 샤켈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샤켈이라는 사람이 왜 이제 그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오늘날 제5공준의 그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예각가설, 둔각가설, 직각가설, 이 세 가지 가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설을 만들면서, 직각가설은 우리가 말하는 평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가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둔각가설에 대한 개념을 증명을 못 해내요. 그런데 이 샤켈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 가설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냐면 이제 이 샤켈이가 만든 가설이 이런 거예요. 이제 시각적으로 본다면 요게 이 직각인 경우, 요게 이 직각보다 작은 경우, 요게 이 직각보다 큰 경우. 그러면 이제 직각가설, 예각가설, 둔각가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샤켈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뭐를 주장을 했냐면 제5공주는 참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5공주는 참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직각가설은 증명을 했는데 둔각가설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뒤에 손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후에서 람베르트 뭐 여러 경우가 나옵니다만 그러다가 샤켈이 이 사람의 가설을 이제 우리가 얘기 나온 것이 로바체프스키라든지 볼리아이라든지 가우스라든지 이 가우스는 실질적으로 논문을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우스는 논문을 쓰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때 지금 생각하면 가우스는 그 당시에 수학의 천재 중에 천재로 이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수학자들이 무슨 이론을 딱 발견해내면 가우스한테 의뢰를 한답니다. 제게 맞나요?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우스의 머릿속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 가우스한테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가우스가 논문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우스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장한 것이 예각가설을 얘기한 쌍곡기하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 점을 지나면서 얘와 평행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2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은 다른 거는 되게 어려운데 클라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모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시면 K 평면, 뭐 K 포인트 이렇게 나오면 그 K는 코리안이 아니라 클라인의 K자를 딴 거고 또 이것을 모형을 만든 사람 중에 이제 푸앙카레라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든 모형은 뭐 P 평면, P 포인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제일 좋은 모델이 클라인이 만든 모형이에요. 클라인이 쌍곡기하학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 만들어낸 것을 이제 모형으로 만드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클라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원을 생각하는데 이때 이 원에서 경계는 제외해요. 경계는 제외하면서 이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직선이라는 말을 곧은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선에 대한 개념을 직선과 무엇으로 말하냐면 원에 관련된 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한 직선이 있는데 아까 여기는 안 들어간 거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여기 한 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워지면 얘네들은 분명히 뭐가 됩니까? 이 경계에서는 만나지만 이 경계점은 제외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만나지 않는 게 지금 몇 점이 나왔어요? 몇 개 선이 나왔어요? 일단 이 그림상으로만 본다면 2개가 나왔죠? 평행한 개념이. 그 다음에 또 얘를 지나는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과 이 직선도 만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몇 개 이상 존재한다? 2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쌍곡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둔갑가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죠. 둔갑가설을 주장한 사람이 둔갑가설을 가지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리만에 의해서 둔갑가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슨 계야? 타원기하학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전부 다 클라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리만이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타원기하학이라고 하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클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인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은 뭐였냐면 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경계를 포함해요. 경계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때 이것을 우리식으로 삼각형으로 표현한다면 이 세 내각의 합은 몇 도보다 작습니까? 180도 적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 경계를 포함하는데 여기도 하는 형태를 무엇으로 하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형태로 그림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어지면 얘네들은 반드시 만난다. 타원계학은 이제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제 원 그림은 구가 주어져 있으면 대원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대원호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얘를 지나는 대원호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요 원과 요 원은 반드시 뭐가 돼요?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한 직선을 지나면서 한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지나는 선은 이 직선과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교점이 만난다. 교점이 있다. 교점이 있다니까 아까 제5공주는 평행한 직선은 유일하다는 사실이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반드시 만난다가 되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둔갑가설이 제시되는 것이 이제 형태가 되고 이때 이 각의 세 내각의 합은 얘네들도 이제 원의 개념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서 이 세 내각의 합은 180도 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둔갑가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이제 발생이 돼요. 19세기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오면서 수리 철학의 입장이 수학이 절대적 진리라고 봤는데 아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은 그게 아니지 수학은 진리야. 진리인데 우리가 전제 조건을 잘못됐다든지 논리적 결함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시하는 입장과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형태에서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름에서 잘 나타났듯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정과 절대적 진리에 대한 불인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오류주의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포포의 오류주의와 그 다음에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에 의해서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주의는 뭐 책에서 본다면 뭐 플라토니즘, 영국을 중시하는 논리주의,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형식주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직관주의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오류주의는 이제 이 오류주의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가 탄생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준경험주의 이 각각의 이론들은 수업 시간에 할게요. 이제 요 파트에 가서 준경험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준경험주의에서 헤겔의 변증법은 우리가 일명 뭐예요? 정, 반, 그 다음에 뭐예요? 합 이런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 반의 관점이 라카토스는 이 정반합에서 반을 합리성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일명 대체적으로 보조정리 합치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가 출현하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정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추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리성이 그것을 이제 합리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합리성에 초점을 두는데 이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이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집단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반의 문제, 이것을 또는 이제 증명 과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람 중에 증명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비판 또는 뭐 새로운 대안,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사회적 구성주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교 수학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 학교 수학에서 대한민국의 그 교육은 기승전 뭐죠? 뭐 이번에 생명과학 20번인가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죠? 그것도 누가?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요. 그분이 취재하지도 않았고. 뭐 이번에는 근데 그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수능 시험 보는 날은 비행기 떠야 하는데 이착륙 안 하죠. 그 시간대 영어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시험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시험이 전부 다 뭐예요? 객관식이잖아요. 이제 서술형 이런 걸로 채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론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논리주의, 형식, 우리는 학교 수학은 전부 다 무슨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절대주의, 수리 철학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반의 입장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최초의 정을 오류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오류에서. 그러니까 오류에서라는 얘기는 학생들이 오류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를 적용을 해본다든지 또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사회적 구성주의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장점들은 이제 책들에서 나오게 됩니다만 뭐 그 수학적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들도 많이 있고 뭐 사실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이 여기 안에서 굉장히 발달될 수 있다. 이런 형태들이.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놓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어떤 특정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딱 픽스드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 특히 우리는 과거의 교육 과정보다는 현재의 교육 과정이죠. 그럼 현재의 교육 과정에 비추어서 수학교육 심리라든지 수리 철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본다면 교수 학습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뭐 어떻게 된다? 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가 교사임용 시험은 지금 내가 말한 것들 중에서 나는 이제 100%라고 주장하는데 뭐 읽는 독자에 따라서 시험 문제 독자에 따라서 그거 100% 아닌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근본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면 갈수록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실제 현장과 다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 현장과 연계를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술형 평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안의 점수에 대한 뭐가 확보가 돼야 돼요. 객관성, 기준이 있겠지만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객관성이 있으려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형식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한 책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교육학 신론이라든지 수학교재 연구라는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뭐다?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정호 선생의 제자인 서울대 출신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을 거쳤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 이제 조금 그렇지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거기 있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간 그 중심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절대적 의리죠. 이쪽에 간단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가면 갈수록 되게 치우쳐. 예전에는 우정호 선생님이 그 책을 쓰신 내용들을 보면 우정호 선생님 책에서 시험 문제가 막 계속 한때 계속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럼 그분 책에서 나오니까 학원가에서 그분 책을 당연히 강의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배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의하는 그 사설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얘기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의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내용들을 볼 때 이 내용들은 철저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험 문제라는 게 방금 말한 것을 중심으로 다 나오는 건 맞는데 중심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1-20% 정도는 튈 수가 있어요. 1-20% 정도는 튈 수 있다는 얘기는 출제위원이 특별히 뭔가를 더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학자들 이름 있죠. 그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수학 교육의 발달하는 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볼게요. 자, 수학 교육의 발달을 이제 보시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물론 여기에 르네상스 시대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무절이 이제 르네상스까지 다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목적이 뭐가 됐든 간에 목적은 이제 그때마다 매번 바뀌어지지만 목적이 뭐가 됐든 간에 여기까지 무엇이 강조되는 교육을 하냐면 유크리트 기하와 유크리트 교육이 강조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강조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로 뭐가 되냐면 이때는 이제 그 엘리트 교육을 중심으로 얘기를 이제 해 나가면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이 유크리트 기하에 대한 유크리트 교육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판은 근대화 운동에 와서 근대화에 와서 비판된 게 아니라 사실은 르네상스 시절에도 비판이 이루어졌고 산업혁명 때도 비판이 이루어졌어요. 계속 비판은 이루어졌습니다. 비판은 이루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쓰여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 운동에 오면서 유크리트식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이때 근대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미국의 무어, 독일의 클라인, 영국의 페리 등에 의해서 비판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또 중간에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은 뭐 혹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50년대, 60년대 요 가면서 미소 간에 지금 뭐 미중 간 갈등처럼 심각한 갈등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로켓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러시아에서 먼저 이제 이거를 쏘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큰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육의 문제들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브루너를 중심으로 한 현대화 운동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70년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현대화 운동이 강조가 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3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가 되냐면 2차 교육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이제 본격적인 건 이제 3차예요. 그래서 현대화 운동 그러면 이제 3차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보통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현대화 운동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뭐 아까도 했지만 초등학생들이 집합 배우고 함수 배우고 뭐 내 기억으로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지는 거고 중학교에 가서 귀납법, 규律법 다 배워요. 그런데 중학교 때 귀납법하고 규律법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딱 가운데 한 자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귀납법이고 어떤 게 규律법, 하여튼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학생들이 이제 수포자들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그 질적 저하가 오면서 이때 이제 중간에 80년대로 근대 현대화 운동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백투베이직이 이제 이루어지고 80년대에 문제 해결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력을. 근데 내가 여기서 90년대 이후라고 썼죠. 80년대 지금 건너뛰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수학적 힘의 신장을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수학적 힘의 신장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7차 교육과정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발생한 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차 교육과정이 그 연구되기 시작한 건 95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97년도부터 이렇게 발표되고 막 하긴 했지만 95년도부터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우린 지금 여전히 몇 차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7차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학적 힘의 신장이 강조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 그러면 수학적 힘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 힘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개념관, 과목 간의 연결 능력. 그 다음에 이것은 표현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뜻은 같은 거예요. 수학적 태도 또는 이 표현 대신에 수학적 성향. 뭐 이런 의미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오늘날도 여전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전의 시험 문제들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현대화 운동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몇 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3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3차 교육과정이에요. 왜냐면 이 3차 교육과정이 현대화라는 현대화라는 말 대신에 세수학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현대화 운동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있죠, 지금. 이 교육 체계 틀을 우리는 3차 교육과정에서 완성이 됐어요. 수정되고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을 맞춘 건 이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건 어쨌든 간에 굉장히 뭐가 돼요? 중요한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근대화 운동에서 수학교육 심리학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수학교육 심리학, 아까 교수학습과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다? 현대화 운동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학계의 발달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럼 근대화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근대화 운동은 근본적으로 유크리트식 교육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